러시아와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술을 주던 나라가 이제는 그 기술을 사러 오고 있습니다. 한때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나라였습니다. 미사일 버튼 하나로 전 세계를 멈출 수 있었고 미국을 제외하면 감히 맞설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한국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기술을 구걸하던 한국에게 이제는 러시아가 무기 수입을 원한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일리아 체르노프입니다. 저는 러시아의 전직 로켓 기술자로 20년간 우주항공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로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국경을 넘나들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저는 한 조각의 기술이 어떻게 세계의 균형을 바꿔놓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모스크바 크룬체프 우주센터의 사무실에서 긴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004년 3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죠. 일리야, 지금 당장 제3창고로 와. 부서장 알렉세이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급히 창고로 향했죠. 제3창고는 수출용 기술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계약건, 선적이 내일 아침이야. 서류 검토부터 포장까지 오늘 밤까지 끝내야 해. 알렉세이가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계약은 이미 몇 달 전에 체결되었지만 실제 선적 준비는 항상 막판에 이루어졌죠. 러시아 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거대한 나무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URM-1 로켓 엔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완전한 엔진이 아니었죠.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규정에 따라 작동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경된 모형들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은 안 되지만 돈은 벌어야지. 동료 바딤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우주산업은 급격히 쇠퇴했고 생존을 위해 기술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우주 패권을 다투던 나라가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을 파는 처지가 된 것이었죠. 저는 선적 목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URM-1 엔진 모형 3대, 추진제 시스템 도면 1세트, 연소실 구조 자료, 모든 것이 비활성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지만 구조 연구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밤 10시경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상자 안의 엔진이 다른 것들과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똑같았지만 일련 번호가 다른 체계를 따르고 있었죠. 028B 이상하네. 저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모형이 아니라 2002년에 실제 테스트에 사용되었던 완전한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연소실, 터보펌프, 제어 시스템 모든 것이 작동 가능한 상태였죠. 이런 실수네.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보고하면 선적이 지연될 것이고 그러면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이 기술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창고는 점점 조용해졌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고 내일 아침 8시면 트럭이 와서 상자들을 항구로 가져갈 예정이었습니다. 어차피 해석도 못할 거야. 저는 결국 그 엔진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우주기술 수준을 생각해보면 설령 완전한 엔진이라도 역설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엔진 하나로는 로켓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새벽 6시 저는 마지막으로 선적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URM-1 샵 028B 한국으로 이송. 그 한 줄의 기록이 20년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아침 8시 정각, 트럭들이 들어왔습니다. 상자들이 하나씩 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단순한 기술 수출 계약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날은 기술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떠난 엔진들에 대한 생각은 며칠 지나지 않아 저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2004년 당시 러시아 우주산업계는 생존을 위한 다른 계약들로 바빴거든요. 크룬체프 우주센터는 매주 새로운 수출 계약서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인도, 브라질, 중국. 과거 소련이 경쟁국으로 여기던 나라들이 이제는 고객이 되었죠. 저희가 팔 수 있는 것은 낡은 기술과 부분적인 도면들 뿐이었습니다. 일리야, 이번엔 인도 계약이야. GSLV 관련 부품들을 넘겨줘야 해. 알렉세이가 새로운 서류 뭉치를 제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한국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선적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지난번 실수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실 028B 엔진건은 제가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았죠. 그냥 모형 엔진 중 하나로 분류되어 선적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그 엔진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나로우주 센터인지 아니면 어떤 연구소의 창고에 먼지를 쌓아가며 놓여 있는지. 한국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동료 세르게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소련 시절의 자부심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열심히는 하더라고. 기술자들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만났던 한국 기술자들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했거든요. 질문도 매우 구체적이었고 기술적 이해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러시아 우주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저희는 더 많은 기술을 팔아야 했거든요.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2006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우주 개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로호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는 뉴스였죠. 러시아가 1단을 제공하고 한국이 2단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기술에 의존하는군. 세르게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나로호 1단은 저희가 정식으로 제공하는 앙가라 로켓의 엔진이었는데 2004년에 넘긴 URM-1과는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혹시 저희가 넘긴 엔진을 연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2007년, 2008년.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수출 계약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국 계약은 이미 완료된 과거의 일이 되었고 028B 엔진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죠.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쉽지 않지. 우주 개발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러시아도 수십 년간 실패를 반복하며 기술을 축적했으니까요. 하지만 2010년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을 시작한다는 뉴스였죠. 나로호와는 별개로 완전히 자체 기술로 로켓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허세지 뭐. 동료들은 비웃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028B 엔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혹시 정말로 그 엔진을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도 곧 사라졌습니다. 2012년 저는 크룬체프를 떠나 민간 방산 컨설턴트로 전직했거든요. 더 이상 우주기술 수출과는 관련이 없어졌죠. 제 새로운 일은 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일, 로켓, 항공기. 전 세계의 군사기술을 연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죠. 한국의 기술력도 가끔 분석 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추격국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2014년
제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 나타샤와 이혼하게 되었고 딸 카테리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로 진학했죠. 저는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보드카 한 잔과 함께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어려웠고 서방과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우주산업도 예전 같은 위상을 잃어가고 있었죠. 가끔 딸 카테리나가 주말에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현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저보다 훨씬 뛰어났죠. 아빠, 이제 우주 개발도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028B 엔진이 한국 어딘가의 창고에서 먼지를 쌓아가며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021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저는 평소와 같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낯익은 장면이 나타났죠. 로켓 발사 장면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첫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로켓이 상승하면서 내뿜는 화염의 색깔, 연기의 패턴, 특히 엔진 노즐 주변의 연소 특성이 매우 익숙했거든요. 이상하네. 저는 리모컨을 들고 뉴스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발사 장면을 3번, 4번 반복해서 보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죠. 그 연소 패턴은 URM-1 엔진의 특징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급히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누리호 엔진 KRE-075 한국형 로켓 엔진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기술적 명세를 보니 더욱 놀라웠죠. 추력, 연소압, 노즐 설계, 모든 것이 URM-1과 흡사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저는 2004년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028B 엔진, 그 실제 작동 가능한 엔진이 정말로 한국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17년 후, 그 엔진이 완전히 새로운 로켓으로 다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사가 아니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은 URM-1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였거든요. 연소실 압력이 더 높았고 노즐 확장비도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역설계가 아니라 재창조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러시아 엔진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더 나은 엔진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누리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술적 명세, 개발 과정, 참여한 기업들. 놀랍게도 외국 기술자의 참여는 거의 없었고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우리 엔진이었을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도 완전히 백지에서 로켓 엔진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028B 엔진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과거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봤어? 우리 엔진과 비슷하지 않나? 하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었죠. 어차피 우리 기술을 베낀 거겠지.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용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버리다시피 넘긴 낡은 엔진 하나에서 시작해서 17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2004년 선적 기록이 적혀있는 수첩이었죠. URM-1-028B 한국으로 이송. 그 한 줄의 기록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조용하고 끈질긴 민족성, 완벽주의적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던 것이죠. 기술은 주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자의 것이구나. 저는 그날 밤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낡은 엔진을 넘겨줬을 뿐이었지만 한국은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누리호 발사 이후
저는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매번 발사할 때마다 성능이 향상되었고 성공률도 높아졌죠. 이제는 러시아보다 안정적인 발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우주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위성 발사 서비스, 소형 위성 발사체. 한때 러시아의 전유물이었던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기술을 팔던 나라가 이제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죠. 누리호 발사 영상을 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연소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1단 엔진의 점화 순간, 그 특유의 푸른 화염이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의 기술적 명세서, 개발 과정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무엇보다 KRE-075 엔진의 상세한 구조도를 구했죠. 러시아 방산 컨설턴트로서의 인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같은 구조잖아. 저는 화면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연소실의 형태, 터보펌프의 배치, 노즐 확장가. 모든 것이 URM-1의 설계와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KRE-075는 URM-1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연소 효율이 약 15% 향상되었고 진동 수준도 현저히 낮아졌죠. 특히 추진제 주입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사가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028B 엔진을 해체하고 분석한 후 그 원리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더 나은 성능으로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우주개발의 역사를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그 17년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은 2004년 이후 조용히 기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나로호 개발과 병행해서 독자적인 엔진 개발도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러시아 엔진을 참고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해석했구나.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접근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요란스럽게 발표하지 않고 묵묵히 기술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개발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시행착오 과정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그들은 수십 차례의 연소 시험을 거쳤죠. 초기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점차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였어. 저는 러시아의 접근 방식과 비교해 봤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기술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하나하나 새롭게 검증하며 발전시켰던 것이죠. KRE-075 엔진의 개발 과정을 보면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존 로켓 엔진들의 원리를 철저히 분석했고 그 다음에 재료공학, 여력학, 유체역학 등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했죠.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창적인 주입기 설계를 도입했거든요. 이건 우리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KRE-075는 이제 러시아의 URM-1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연소 안정성, 추력 정밀도, 재점화 능력,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카테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테리나야, 아빠가 20년 전에 한국에 넘긴 엔진 있잖아. 네, 아빠. 그게 왜요? 그 엔진이 누리호로 다시 태어났더라. 카테리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빠, 그럼 아빠가 한국의 우주 개발에 기여한 거네요. 그런가? 물론이에요. 기술은
나누어 줄 때 더 발전하는 거잖아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아쉬웠죠. 러시아가 그 기술을 더 발전시켰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한국은 그것을 해냈고 러시아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누리호 발사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봤죠. 그 화염 속에서 저는 028B 엔진의 흔적을 보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도 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말이죠.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주목했습니다. 특히 우주산업계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이 우주클럽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미국 나사의 한 관계자가 언론의 한 말이었습니다. 우주클럽이란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을 의미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 그리고 이제 한국이 추가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덤이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기술이 이제는 한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어준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어떤 외국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나로호 때는 러시아의 일단을 사용했지만 누리호는 완전히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무 말 없이 해냈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주 개발 과정에서 자국의 성과를 과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거든요. 조용히 연구하고 조용히 시험하고 조용히 성공했던 것이죠. 이런 접근 방식은 한국 특유의 문화와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문화 말이죠. 그들은 기술적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한국은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추격국이 아니라 선도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2004년 당시만 해도 한국은 러시아에게 기술을 배워야 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우주 개발 로드맵을 가진 나라가 되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였습니다. 누리호 개발 기간이 불과 10년 정도였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였죠. 러시아나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로켓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낸 거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주 개발 조직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한국형 발사체계 발사업단. 이들의 운영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KAI 등 대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참여했죠. 이는 정부 주도의 러시아나 중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민관 협력 모델은 기술 개발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제조 능력과 정부의 연구 역량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은 한국이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나사, 유럽우주청 E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 등과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술 교류를 확대했죠. 하지만 핵심 기술은 독자 개발을 고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접근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필요한 곳에서는 국제협력을 하되 핵심 기술은 자체 개발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죠. 이는 기술 동속을 피하면서도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체계적인 문서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험 결과, 설계 변경 사항, 문제점과 해결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는 향후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술들도 뛰어났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이 부족했죠. 특히 젊은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기술 전수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안주했고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한국을 기술을 배우는 나라로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처지가 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러시아 우주 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로스코스모스의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젊은 인재들은 IT 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였던 러시아 우주 기술이 점점 뒤처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누리호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달 탐사는 물론이고 화성 탐사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멈춰 있지 않는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고 그 발전을 멈추는 순간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러시아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028B 엔진이 이런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2004년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 엔진을 그냥 넘겨줬을까요? 물론 한국이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기술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특히 우주 기술처럼 복잡하고 고도화된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거든요. 이는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이공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했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한국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누리호 같은 성과를 가능하게 한 토대였던 것이죠.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어떠했을까요? 소련 붕괴 이후 교육 시스템이 위축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우주 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죠. 인재가 있어야 기술도 발전하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냈고 러시아는 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의 우주 개발 예산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우주 개발 예산은 러시아보다 훨씬 적었지만 효율성은 월등히 높았죠. 적은 예산으로도 큰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목표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작정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해 나갔죠. 나로호에서 시작해서 누리호로 이어진 것도 그런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로호는 여러 차례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 기술력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맞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새로운 도전을 피하려 했는데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4년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그들의 눈빛이 매우 진지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들은 진짜 해낼 작정이었구나. 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예의상 진지한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것은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속 한국 기술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누리호 개발에 직접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7년 전 러시아에서 받은 작은 기술 조각을 이렇게 큰 성과로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028B 엔진이 그냥 창고에서 녹슬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거든요.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우주 개발 소식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마치 제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물론 실제로는 한국 기술자들의 노력과 실력이 만들어낸 성과였지만 그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나든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러시아에서 시작된 기술이 한국에서 꽃을 피웠고 이제는 전 세계가 그 성과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발전의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탱크들이 국경을 넘고 미사일이 도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특히 서방 국가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일리야, 이제 일거리가 줄어들 것 같아. 방산 컨설팅 회사 동료 알렉산드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 러시아 방산업체들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월 초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발표한 것이었죠. 반도체, 전자부품, 항공 소재, 첨단 기술 분야의 모든 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야. 기술 봉쇄라고. 저는 제재 목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의 무기 생산 능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것이죠. 특히 정밀 유도, 무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외되면서 국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었죠. 방산 수출은 물론이고 기술 도입도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이런 고립을 겪는구나. 저는 소련 붕괴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술적 고립이었거든요.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였습니다. 4월에 들어서면서 제재의 실질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방산업체들이 새로운 무기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반도체 부족으로 정밀 유도 시스템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생산 중단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신 전술 미사일인데 서방 부품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기술의 자립도가 이렇게 낮았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독자 기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방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러시아 방산업계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5월경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의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전쟁 초기에 대량 사용한 데다 새로운 생산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정밀 유도 무기는 필수적인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전술적 우위를 잃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6월에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뉴스였죠. 한때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몰락할 줄은 몰랐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이제는 자국 방어용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7월경 저는 국제 무기 시장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러시아 무기를 주문했던 국가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대신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 유럽,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부상할 줄은 몰랐지.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실적을 보며 놀랐습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과거 러시아 무기를 사던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 무기를 주문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무기의 성능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 모든 것이 러시아 무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하기도 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경쟁력을 갖게 되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우주발사체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죠.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군사용 미사일에도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로켓 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럼 028B 엔진이 한국 미사일 기술의 출발점이었다는 뜻인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넘긴 그 작은 기술 조각이 이제는 러시아를 위협하는 무기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9월경 러시아의 무기 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구식 무기들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정밀 타격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죠.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최신 무기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이렇게 빨리 벌어질 줄은 몰랐어. 저는 전쟁 상황을 분석하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기술적 우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거든요. 서방의 제재가 이렇게 치명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폴란드에서 사용 중인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에스토니아에 공급된 K239 천무는 러시아 무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제 정말로 역전되었구나.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주 기술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체 방산 분야에서 러시아를 추월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20년 전 우리가 넘긴 028B 엔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 무기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었죠. 특히 러시아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인기가 높을 줄은 몰랐어. 저는 국제방산 전시회 카탈로그를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 부스가 가장 많은 관람 댓글로 붐비고 있었고 상담 신청도 끊이지 않았거든요. 반면 러시아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무기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거리 80km에서 300km까지 다양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러시아의 토르나도 S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었거든요.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천무의 핵심 기술이 뭘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기술적 명세를 보니 로켓 추진 시스템이 매우 정교했거든요. 연소 효율, 추력 조절, 다단 분리, 모든 것이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무의 로켓 추진 시스템이 누리호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죠. 고체 연료 로켓 기술에서 시작해서 액체 연료 로켓 기술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은 우주 기술 발전과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죠.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군사용 로켓에도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이었습니다. 현무2, 현무3, 현무4. 세대가 지날수록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었죠. 사거리는 늘어나고 정확도는 높아지고 생산비는 줄어들었습니다. 현무4의 경우 사거리가 800km에 달했는데 이는 웬만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였죠.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저는 현무 시리즈의 기술적 특징을 분석해봤습니다. 추진 시스템, 유도 시스템, 탄두 설계,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추진 시스템의 효율성이 뛰어났습니다. 그 추진 시스템을 자세히 보니 누리호의 KRE-075 엔진과 유사한 설계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연소 효율 최적화, 추력 벡터 제어, 다단 연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028B 엔진에서 시작된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넘긴 한 조각의 기술이 이제는 전체 미사일 체계로 발전했던 것이죠. 그것도 러시아 기술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11월경 저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무기 도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한국 무기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는 뉴스였죠.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대, 천무 다연장 로켓 290대.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기술 이전이지. 저는 계약 내용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했거든요. 이는 러시아가 예전에 사용하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2월에는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호주가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었죠. 호주는 전통적으로 영미권 무기를 선호했는데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신뢰받을 줄은 몰랐어. 저는 호주의 선택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성능, 가격, 기술 지원, 모든 면에서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죠. 특히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해 연말,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며 놀라운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이제는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반면 한국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역전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정학적 변화와 기술적 진보가 결합되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꾸준한 기술 개발이 있었습니다. 2023년 초, 저는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서방 무기들과 비교해도 한국 무기의 성능이 뛰어났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정확도와 신뢰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앞서갔구나.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력, 생산력, 마케팅 능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추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20년 전 우리가 넘긴 028B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한국은 그것을 해냈고 러시아는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2023년 3월,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 무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정보였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자존심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제3국을 통해 한국 무기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직접 거래는 불가능하니 중간 매개체를 통한 우회 수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기술을 팔던 나라가 이제는 그 기술로 만든 무기를 사려고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역사상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천궁2 시스템은 러시아의 S-300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천궁2의 핵심 기술이 뭐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미사일 추진 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역시 우주 기술과 연관이 있었죠. 고체 연료 로켓 기술과 정밀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무인기 시스템이었습니다. KUSFC 무인기는 정찰과 공격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시스템이었거든요. 러시아의 무인기 기술이 서방 제재로 인해 발전이 멈춘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 무기 수출 강국이었던 러시아가 이제는 다른 나라 무기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20년 전 우리 기술을 받아왔던 나라의 무기를 말이죠. 4월경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 무기 조달 담당자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한국 무기 구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직접 거래는 불가능하니 우회 경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죠.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가 인정한 거잖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었거든요. 기술의 역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5월에는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 무기를 사용하던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교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전통적인 러시아 무기 고객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장이 바뀌었구나. 저는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서방 제재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무기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성능, 가격, 기술 지원.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해외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했죠. 이는 수입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6월경 저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실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3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죠. 이는 러시아의 연간 무기 수출액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어.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 속도에 놀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었는데 이제는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7월에는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국인 인도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K9 자주포와 천공대공 미사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도마저 우리를 떠나는구나.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도는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무기를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변화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해 여름,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었죠. 성능은 물론이고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력의 차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팔고 나면 사후 지원이 부족했는데 한국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했거든요. 고객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경 저는 결정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군부 내에서 한국 무기 연구 필요성에 대한 내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경쟁국 무기 분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배우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역전되었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기술의 저울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2004년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룰 줄은 몰랐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정말로 되돌아온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주고받는지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년 전 우리가 넘긴 028B 엔진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저는 오랜만에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부다비 국제방산박람회 IDEX 참석 때문이었죠. 러시아 방산 컨설턴트로서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전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러시아 부스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특히 한국 부스의 규모와 반응이 어떨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던 것이죠. 코리아 디펜스라는 큰 간판 아래 최신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발사 차량과 로켓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는 각국 군사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설명을 듣고 있었죠. 러시아 관계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정말 인기가 대단하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영어, 아랍어, 심지어 러시아어로도 설명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전문성과 친근함이 조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천무 시스템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로켓의 외형, 발사관의 구조, 제어 시스템. 모든 것이 정교하고 현대적이었죠. 특히 로켓의 추진 시스템이 매우 정밀해 보였습니다. 이 추진 시스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기술 명세서를 읽어봤습니다. 추진제 구성, 연소실 설계, 노즐 형상. 모든 것이 익숙했거든요. 20년 전 URM-1 엔진의 특징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더 효율적이고, 더 정밀하고,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말입니다. 옆에서 한국 기술자가 중동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로켓은 사거리 80km에서 300km까지 조절 가능하며 정확도는 CEP 10m 이내입니다. 놀라운 성능이었죠. 저는 다른 한국 무기들도 둘러봤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현무포 미사일의 성능은 경이로웠습니다. 현무포 앞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거리 800km, 정확도 CEP 5m 이내. 이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뛰어넘는 성능이었죠. 그리고 그 추진 시스템 역시 누리호 기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028B 엔진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버리다시피 넘긴 기술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로 진화했던 것이죠. 그것도 원래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으로 말입니다. 점심시간 즈음,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 방산 관계자 3명이 한국 부스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고 기술 명세서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결국 인정하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적대국이지만 기술적으로는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표정에서 경외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부스에서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 본사의 기술자들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체계적인 기술 지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력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기술 지원, 교육 훈련, 유지 보수. 모든 것이 패키지로 제공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한국 부스 근처에서 한국 기술자 한 명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명찰에 KARI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이었습니다. 혹시 누리호 개발에 참여하셨나요? 저는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엔진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저는 러시아 기술자입니다. 20년 전 한국에 로켓 엔진을 넘겨준 적이 있어서요. 그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혹시 URM1 엔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4년에 받은. 네, 맞습니다. 그 중에 028B 엔진이 있었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엔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시킨 것이 더 대단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마케팅 능력, 고객 서비스.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20년 전 우리가 넘긴 028B 엔진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정말로 되돌아온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왔죠. 더 발전되고, 더 정교하고, 더 완벽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 서재에서 저는 20년 전 기록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2004년 선적 관련 서류들, 기술 명세서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유명한 수첩. 모든 것이 그때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URM1 샵028B, 한국으로 이송. 저는 그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단순한 업무 기록이었지만 이제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되었죠. 한 조각의 기술이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 사례가 아니라 기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죠. 기술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자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 카테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테리나야, 아빠가 회고록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아빠의 경험은 정말 특별하니까요.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딸의 격려를 받고 저는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기술은 해석하는 자의 것으로 정했죠. 20년간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2004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028B 엔진을 발견했을 때의 고민, 그것을 넘겨주기로 한 결정, 그리고 그 후의 망각.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고 한국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누리호 발사를 보며 깨달은 것들을 썼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냈다는 점을 강조했죠. 진정한 기술 강국은 남의 기술을 베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러시아 방산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서방 제재의 영향, 기술 종속의 문제점, 그리고 혁신의 부족. 쓰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소련 시절의 기술에 의존하며 새로운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한국의 성공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체계적인 접근, 지속적인 투자, 민관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러시아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버린 기술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석하고 개선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아부다비에서의 경험을 썼습니다. 한국 기술자와의 만남, 그의 감사 인사,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기술이 국경을 넘나들며 발전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감사했지만
진짜로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술을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시켜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썼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의미,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은 누구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유산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들, 러시아의 현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한국의 성공에 대한 경애,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객관성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잘못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성공을 과장하지 않으려고 했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은 도둑질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발전시킨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총 200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이었죠. 제목은 기술은 되돌아온다. 한 러시아 기술자의 20년 증언으로 정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여러 출판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 교류와 국제 협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저에게는 돈보다 메시지 전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책이 양국 관계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기술과 인간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죠. 2024년 12월 제 회고록이 출간되었습니다. 기술은 되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에서 먼저 출간되었고 곧바로 영어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죠.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평가해 주었거든요. 일부 기술자들은 우리도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메시지에 많은 공감을 표했죠. 정치적 갈등과 상관없이 기술자들끼리는 서로 존경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온 초청장이었죠. 기술교류 세미나에서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도 될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의 정치적 관계는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술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발전상에 또 한 번 놀랐죠. 2004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로우드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저는 약 200명의 한국 기술자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기술은 나누어 줄 때 더 발전한다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공유했죠. 20년 전 저는 한국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작은 기술 조각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강연 후 한 젊은 기술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한국이 다시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정치는 변할 수 있지만 기술자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누리호 발사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첨단 시설들이 즐비했죠. 특히 KR-075 엔진의 실물을 보았을 때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게 바로 028B의 후손이구나. 저는 엔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러시아 기술의 DNA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한국의 것이 되었습니다. 발사시설에서 만난 한 원로 기술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028B 엔진은 우리에게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체하고 분석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럼 아직도 보관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 기술 발전의 출발점이니까요. 그는 저를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우주기술발전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028B 엔진이 조심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러시아로부터 전해진 URM-1-028B 엔진. 한국 독자 우주 기술 발전의 출발점. 설명 패널에 적힌 문구를 보며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기술을 잊지 않고 정중하게 기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현재 누리호 개발을 이끌고 있는 팀장들과 만났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2004년 당시 젊은 기술자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죠.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달 탐사가 다음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 이야기지만 꿈을 가져야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20년 전과 같은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그들은 분명히 그 꿈을 이룰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곳을 걸었던 기억이 났죠. 그때는 단순한 기술 수출 계약의 연장선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정말로 되돌아온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유산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구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것이다. 20년 전 우리는 한 조각의 기술을 넘겨주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한국은 그것을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냈다. 이제 그 기술은 원래의 모습을 잃었지만 훨씬 더 완벽한 형태로 진화했다. 기술은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해석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것을 해냈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내가 넘긴 작은 기술 조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말이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기술자들의 마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의 우주 개발 소식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성과가 나올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죠. 마치 제 자식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기술은 되돌아온다. 이것이 제가 20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술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국경을 넘어서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인류의 공통 유산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